2026년 1월 현재 금값은 온스당 2,70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1년 만에 30% 가까이 올랐어요. 그런데 전문가들은 말입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고요. 어떤 이들은 10,000달러까지도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먼저 가장 근본적인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바로 공급입니다. 여러분, 금은 어디서 나올까요? 당연히 땅속이죠. 광산에서 캐내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땅속의 금이 점점 말라가고 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기질학자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경고해 왔습니다. 2018년을 기점으로 전 세계 금 생산량이 정점을 찍었다고요. 이른바 피크 골드 시대가 도래한 겁니다. 석유 고가를 이야기할 때 피크 오일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똑같은 원리예요. 과거에는 땅을 조금만 파도 금이 쏟아졌습니다. 흙 속에 금이 섞여 있는 비율이 높았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흙 1톤을 파내면 거기서 나오는 금이 얼마나 될까요? 고작 몇 그램입니다. 여기 구체적인 숫자를 보여드리죠. 2000년대 초반만 해도 흙 1톤당 평균 5g의 금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g에서 2g 정도밖에 안 나와요. 5분의 1로 떨어진 거죠. 아무리 최첨단 장비를 동원해서 더 깊이 파고들어도 나오는 건 흙더미뿐이고 금은 눈을 씻고 찾아봐야 할 정도입니다. 캐나다의 한 광산회사 CEO가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지하 2,000m까지 내려가서 금을 캐고 있다. 하지만 그렇게 해도 경제성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 앞으로 10년 안에 많은 광산이 문을 닫을 것이다. 무서운 이야기잖아요.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지금 속도로 캐내면 지구상에 남은 채굴 가능한 금은 길어야 20년치다. 물론 새로운 광맥이 발견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대박 광맥은 점점 더 찾기 어려워지고 있어요. 경제학 교과서 첫 페이지에 나오는 이야기죠. 공급은 줄어드는데 수요는 늘어나면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네, 부르는 게 값이 됩니다. 지금의 금값 상승은 단순한 심리나 투기가 아닙니다. 희소성이라는 냉혹한 팩트에 기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공급 부족만으로는 이 미친 상승세를 다 설명할 수 없어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돈의 주인, 미국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나라 간에 돈을 빌려주거나 외환을 보유할 때 무엇을 샀나요? 당연히 미국 국채였습니다. 미국이 망하지 않는 한 안전하다는 믿음 때문이었죠. 전 세계가 달러를 쓰고 달러로 거래하고 달러를 쌓아놨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바뀌었어요. 2020년대 들어서면서 미국의 행보가 심상치 않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고 미국이 달러를 무기화해서 다른 나라를 제재하는 모습을 보면서 동맹국들조차 겁을 먹기 시작했거든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미국은 러시아의 달러 자산을 동결시켜버렸습니다. 수천억 달러가 순식간에 얼어붙은 거예요. 그 순간 전 세계 국가들이 생각했을 겁니다. 내 돈도 미국 마음에 안 들면 동결될 수 있겠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는 이런 불안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중국을 압박하고 유럽한테도 방위비를 더 내라고 하고 무역전쟁을 벌이는 모습을 보면서 전통적인 우방국들조차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죠. 과연 미국이 우리 편일까? 언제든 칼을 뽑을 수 있는 거 아닐까?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미국 국채에서 탈출이 시작됐습니다. 중국은 2014년부터 미국 국채를 계속 팔아치웠어요. 최고점에서 1조 3천억 달러어치를 갖고 있었는데
지금은 8천억 달러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거의 절반을 판 거예요. 일본도 조금씩 줄이고 있고요. 사우디아라비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그 돈은 어디로 갔을까요? 네, 누구의 서명도 필요 없고 누구도 동결할 수 없는 유일한 진짜 돈. 바로 금입니다. 중국인민은행은 지난 18개월 동안 단 한 달도 빠짐없이 금을 매수했습니다. 공식 발표만 해도 매달 평균 15톤에서 20톤씩 사들였어요. 러시아도, 인도도, 터키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폴란드 같은 유럽 국가들도 금 보유량을 늘리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금은 누구한테도 빚지지 않는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국채는 결국 미국 정부가 갚겠다는 약속입니다. 종이 한 장이에요. 하지만 금은 그 자체로 가치가 있습니다. 인류 역사 5천년 동안 한 번도 휴지 조각이 된 적이 없어요. 미국 국채에서 탈출한 거대 자금이 금으로 쏠리는 머니 무브. 이것이 지금 금값을 밀어올리는 가장 강력한 엔진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럼 미국은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까? 미국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나라인가? 맞습니다. 미국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어쩌면 소름 돋는 시나리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금 재평가입니다. 영어로 Gold Revaluation이라고 하죠. 미국 정부는 지금 천문학적인 빚더미에 올라앉아 있습니다. 연방정부 부채가 35조 달러를 넘어섰어요. 매년 이자만 1조 달러가 넘게 나갑니다. 이자를 갚기도 벅찬 상황이겠죠? 과거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금리를 올려서 금값을 눌러버리거나 선물 시장을 조작해서 가격을 통제했을 겁니다. 실제로 198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미국은 금값을 억누르는 정책을 펼쳤어요. 왜냐하면 금값이 오르면 달러의 신뢰가 떨어지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다르고 있습니다. 빚이 너무 많아서 금리를 마음대로 올리지도 못합니다. 금리를 올리면 이자 부담이 더 커지거든요. 그럼 미국은 이대로 무너질까요? 여기서 등장하는 게 바로 금 재평가라는 마법의 카드입니다.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무려 8,133톤입니다. 공식 통계예요. 독일이 3,300톤, 이탈리아가 2,000톤 정도 갖고 있는 걸 생각하면 압도적인 양이죠.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미국 정부 장부에는 이 금값이 얼마로 적혀 있을까요? 놀라지 마세요. 온스당 42달러입니다. 네, 여러분이 잘못 들으신 게 아닙니다. 지금 시장 가격이 2,700달러가 넘는데 미국 정부 장부에는 42달러로 고정되어 있어요. 이건 1973년에 정해진 가격입니다. 닉슨 대통령이 금태환 정지를 선언한 직후의 가격이죠. 왜 그럴까요? 미국 정부는 금을 재평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냥 옛날 가격 그대로 둔 거예요. 하지만 이게 이제 미국한테는 엄청난 기회가 됐습니다. 만약 미국이 이렇게 선언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제부터 우리 금을 현재 시세로 다시 계산하겠습니다. 온스당 42달러가 아니라 5,000달러로요. 순식간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미국이 보유한 8,133톤은 대략 2억 6천만 온스입니다. 42달러로 계산하면 110억 달러밖에 안 돼요. 하지만 5,000달러로 재평가하면 1조 3천억 달러가 됩니다. 장부상에서 1조 2,800억 달러가 생기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미국 재무부는 이 돈으로 빚을 갚거나 달러의 가치를 보증할 수 있게 됩니다. 국민한테 세금을 더 걷는 대신 금값을 올려서 빚을 녹여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역사적 선례가 있습니다. 1930년대 대공황 때 루즈벨트 대통령이 뭘 했습니까? 금을 온스당 20달러에서 35달러로 재평가했어요. 그리고 국민들한테 금을 정구에 팔도록 강제했습니다. 그렇게 모은 금으로 달러를 안정시켰죠. 지금도 똑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여러 차례 달러가 너무 강하다고 불평했어요. 달러가 강하면 미국 제품이 비싸져서 수출이 어렵다는 거죠. 하지만 금값이 오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달러가 약해진다고? 아니, 우리 금의 가치가 올라서 미국은 더 부자가 되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니까요. 이것이 바로 트럼프 행정부가 금값 폭등을 굳이 막지 않고 오히려 즐길 수도 있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완벽해 보이는 미국의 시나리오에 딱 하나 거슬리는 변수가 있어요. 바로 중국입니다. 공식적으로 중국은 약 2,100톤 정도의 금을 가지고 있다고 발표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숫자를 믿지 않아요. 전 세계 금시장 전문가들은 코웃음을 치고 있습니다. 그걸 믿어? 말이 돼? 왜냐하면 중국은 세계 최대 금 생산국이거든요. 매년 360톤 정도를 생산합니다. 그리고 그 금이 해외로 나가지 않아요. 전부 국내에 남습니다. 게다가 중국은 해외에서도 엄청난 양의 금을 수입합니다. 홍콩을 통해서, 스위스를 통해서, 런던을 통해서 조용히 금을 빨아들이고 있어요. 추정치에 따르면 중국은 이미 3,000톤에서 5,000톤, 어쩌면 6,000톤 이상의 금을 몰래 사들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공식 발표의 2배에서 3배예요. 왜 중국은 금을 숨길까요? 간단합니다. 너무 일찍 카드를 공개하면 금값이 더 빨리 올라서 더 비싸게 사야 하니까요. 조용히, 천천히, 꾸준히 사모으는 겁니다. 그러다가 때가 되면 공개하는 거죠. 그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미국이 금제평가 카드를 꺼내들 때입니다. 만약 미국이 우리 금을 5,000달러로 재평가하겠다라고 선언했을 때 중국이 이렇게 나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 우리도 금고 한번 열어볼까? 사실 우리가 너희보다 금이 더 많은데? 그 순간 달러 패권이 정말로 무너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 보유량이 많다는 건 통화의 신뢰를 뒷받침하는 힘이거든요. 중국은 그동안 위안화를 국제통화로 만들려고 노력해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위안화를 신뢰하지 않았어요. 중국 정부가 언제든 환율을 조작하고 자본 통제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만약 중국이 엄청난 양의 금을 공개하고 위안화를 금으로 뒷받침하겠다고 선언한다면 게임 체인저가 됩니다. 석유를 위안화로 결제하고 위안화를 금으로 바꿀 수 있다면 산유국들은 기꺼이 위안화를 받을 겁니다. 달러 없이도 무역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미국과 중국, 이 두 거인이 금을 두고 벌이는 소리 없는 전쟁. 우리는 지금 그 역사의 한복판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할 게 있습니다. 금값이 오르면 과연 누가 이득을 보고 누가 손해를 볼까요? 먼저 이득을 보는 쪽을 봅시다. 당연히 금을 많이 가진 나라와 사람들입니다. 미국, 독일, 이탈리아 같은 나라들이죠. 그리고 개인 투자자 중에서도 일찍부터 금을 모아둔 사람들입니다. 여기 실제 사례 하나 보여드리죠. 박영수 씨, 62살입니다. 사업을 하다가 2015년에 은퇴했어요. 당시 퇴직금으로 5억 원을 받았습니다. 주변에서는 부동산에 투자하라고 했지만 박 씨는 반은 금으로, 반은 현금으로 나눠 가졌습니다. 당시 금값이 온스당 1,100달러였어요. 2억 5천만 원어치 금을 샀으니
대략 680온스 정도 됩니다. 11년이 지난 지금 금값이 2,700달러가 넘었으니 박 씨의 금은 얼마가 됐을까요? 대략 6억 원이 넘습니다. 2배 반이 된 거예요. 만약 박 씨가 그 돈을 예금에 넣어뒀다면 연 3% 이자를 받아도 11년 동안 2억 5천만 원이 3억 5천만 원 정도 됐을 겁니다. 하지만 금으로 가져서 6억 원이 됐죠. 게다가 예금 이자는 세금을 떼잖아요. 금은 양도소득세 공제 한도가 있어서 적절히 나눠 팔면 세금도 거의 안 냅니다. 박 씨는 지금 편안한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반대로 손해를 보는 쪽도 있습니다. 현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에요. 특히 원화나 달러로 예금만 잔뜩 쌓아둔 사람들입니다. 금값이 오른다는 건 반대로 말하면 화폐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뜻이거든요. 여기 반대 사례를 보시죠. 김철호 씨, 59살입니다. 역시 2015년에 은퇴했고 퇴직금으로 5억 원을 받았습니다. 김 씨는 보수적인 성격이라 전액 은행 정기예금에 넣어뒀습니다. 안전하게 이자 받으면서 살자라고 생각했죠. 11년 동안 얼마를 벌었을까요? 연평균 3%라고 치면 대략 2억 원 정도 이자를 받았습니다. 세금 떼고 나면 1억 5천만 원 정도 실수령액이겠죠. 그래서 지금 김 씨는 6억 5천만 원 정도 갖고 있습니다. 숫자만 보면 늘어난 것 같죠? 하지만 문제는 물가입니다. 11년 전에 5억 원으로 살 수 있던 것과 지금 6억 5천만 원으로 살 수 있는 게 같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집값은 2배 올랐고 생활비도 엄청나게 올랐어요. 실질 구매력으로 따지면 김 씨는 사실상 돈을 잃은 겁니다. 더 무서운 건 앞으로입니다. 금값이 5,000달러, 10,000달러로 가는 과정에서 화폐 가치는 더 떨어질 겁니다.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는 거죠. 지금 6억 5천만 원이 10년 후에는 3억 원의 가치밖에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자산 포트폴리오에 반드시 금을 담으라고요. 얼마나 담아야 할까요? 보수적인 전문가들은 10%에서 20%를 추천합니다. 좀 더 공격적인 사람들은 30%에서 50%까지도 이야기해요. 나이가 많고 안정을 추구한다면 더 높은 비율로 가져가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무조건 사기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금값도 등락이 있거든요. 똑똑하게 사야 합니다. 그럼 언제 사야 할까요? 어떻게 사야 할까요? 먼저 타이밍입니다. 금값은 보통 달러와 반대로 움직입니다. 달러가 강해지면 금값이 떨어지고 달러가 약해지면 금값이 오르죠. 그리고 금리와도 관계가 있어요. 금리가 오르면 예금이자가 좋아지니까 금을 팔고 예금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반대로 금리가 떨어지면 금이 매력적이 되죠. 지금은 어떤 상황일까요? 미국 연방준비제도, 즉 연준은 금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경기가 둔화되는 신호가 보이니까요. 금리가 내려가는 국면에서는 금값이 오르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리고 달러도 장기적으로는 약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의 빚이 너무 많고 세계 각국이 달러 의존도를 줄이려고 하니까요. 달러 약세와 금리 인하, 이 두 가지가 맞물리면 금값은 더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지금 당장 사야 할까요? 여기서 조심해야 합니다. 금값이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랐을 때는 조정이 올 수 있어요. 한 달 만에 20% 오르면 10% 빠지는 식으로요. 그러니까 한 번에 몰빵하지 말고 분할 매수하는 게 현명합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면 한 달에 1,000만 원씩 10번에 나눠서 사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평균 매수 단가를 낮출 수 있어요. 가격이 떨어졌을 때 더 많이 사고
올랐을 때는 덜 사게 되니까요. 이걸 전문 용어로 DCA, 즉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금을 사는 방법은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실물 금, 금 통장, 금 ETF, 금 선물입니다. 각각 장단점이 있어요. 먼저 실물 금입니다. 금은방이나 은행에 가서 금괴나 금화를 사는 거죠. 장점은 뭘까요? 내 손에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시스템이 무너져도, 은행이 망해도 금은 내 거예요.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보관이 문제예요. 집에 두면 도둑이 걱정되고, 은행 금고를 빌리면 수수료가 나갑니다. 그리고 살 때 부가가치세를 내야 합니다. 금 1kg을 산다고 치면 금값 외에 10%의 부가세를 더 내야 해요. 팔 때는 환급받지만 그동안 묶여있는 돈이 아깝죠. 그래서 소액 투자자한테는 실물금이 좀 부담스럽습니다. 두 번째는 금 통장입니다. 은행에서 금 통장을 만들면 돈을 넣는 만큼 금으로 환산해서 적립해 줍니다. 실물은 없지만 장구상으로 금을 가진 거예요. 부가세도 안 내고 소액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단점은 뭘까요? 은행이 망하면 끝입니다. 예금자 보호도 안 돼요. 세 번째는 금 ETF입니다. 주식처럼 거래소에서 사고 팔 수 있는 상품이에요. 편하고 수수료도 저렴하고 언제든 팔 수 있어요. 하지만 역시 운용사가 망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금 선물입니다. 이건 전문가용입니다. 레버리지, 즉 빌린 돈으로 투자하는 효과를 낼 수 있어서 수익률이 폭발적이지만 반대로 손실도 엄청납니다. 초보자는 절대 손대면 안 됩니다. 그럼 뭐가 제일 좋을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여러분이 50대 이상이고 자산이 수억 원 이상이고 장기적으로 보유할 생각이라면 실물금을 추천합니다. 부가세 부담이 있지만 안전성이 최고예요. 만약 30, 40대이고 자산이 적고 수시로 사고 팔 거라면 금 ETF가 편합니다. 스마트폰으로 클릭 몇 번이면 끝이니까요. 금 통장은 중간 정도입니다. 매달 조금씩 적립하고 싶은 분들한테 좋아요.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금만 사면 될까요? 아니면 다른 자산도 함께 봐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금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금은 자산을 지키는 수단이지 늘리는 수단이 아니거든요. 금은 배당도 없고 이자도 없습니다. 그냥 가격이 오르길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 그래서 금만 가지고 있으면 기회비용을 잃습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만약 금값이 1년에 10% 오른다고 칩시다. 좋은 수익률이죠. 하지만 같은 기간에 주식이 20% 올랐다면 금만 가진 사람은 10% 기회비용을 놓친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라고 합니다. 금도 있고 주식도 있고 채권도 있고 부동산도 있는 식으로요. 이렇게 하면 한쪽이 빠져도 다른 쪽이 받쳐줍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이준호 씨, 55세입니다. 자산이 10억 원 있어요. 이 씨는 이렇게 나눴습니다. 금 20%, 2억 원. 미국 주식 30%, 3억 원. 한국 주식 10%, 1억 원. 부동산 30%, 3억 원. 현금 10%, 1억 원. 이렇게 나누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만약 주식 시장이 폭락해도 금과 부동산이 버텨줍니다. 반대로 경기가 좋아져서 주식이 폭등해도 수익을 누릴 수 있어요. 금값이 정체되는 기간에도 주식 배당과 부동산 임대료가 나옵니다.
이게 바로 스마트한 투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금값이 오를 때 같이 주목받는 자산이 있어요. 바로 은입니다. 은을 살까 말까 고민하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은은 금의 동생 같은 존재입니다. 역사적으로 금이 오르면 은도 따라 올랐어요. 그런데 은은 금보다 변동성이 훨씬 큽니다. 금이 10% 오르면 은은 20%, 30% 오르기도 해요. 반대로 떨어질 때도 훨씬 많이 떨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은은 산업용으로 많이 쓰이기 때문입니다. 태양광 패널, 전자제품, 배터리 같은데 은이 들어가요. 경기가 좋으면 수요가 늘어서 은값이 폭등합니다. 하지만 경기가 나쁘면 공장이 멈추고 은 수요도 급감하죠. 그래서 은 투자는 타이밍이 더 중요합니다. 지금처럼 금값이 이미 많이 오른 상황에서는 은이 매력적일 수 있어요. 금은 이미 고점 근처고 은은 아직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실제로 금은 비율, 즉 골드 실버 레이쇼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금값을 은값으로 나눈 거예요. 역사적 평균이 60대 1 정도입니다. 금 한 온스로 은 60온스를 살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지금은 90대 1 가까이 됩니다. 은이 금에 비해 많이 싸다는 거예요. 그럼 은을 사야 할까요? 조심하세요. 은은 멘탈 게임입니다. 가격이 하루에 5%씩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잠깐 방심했다가 20% 손실 보기 쉬워요. 그래서 은에 투자하려면 반드시 손절매 기준을 정해놓고 지켜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금과 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정리해 볼까요? 금값이 5,000달러로 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금을 포트폴리오에 반드시 담으세요. 비율은 개인마다 다르지만 최소 10%는 가져가야 합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위험을 싫어할수록 비율을 높이세요. 20%, 30%도 괜찮습니다. 둘째, 분할 매수하세요. 한 번에 몰빵하지 마세요. 가격이 등락하니까 여러 번에 나눠서 사는 게 평균 단가를 낮춥니다. 셋째,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고르세요. 실물금, 금통장, 금 ETF 중에서 자신의 상황에 맞는 걸 선택하세요. 정답은 없습니다. 넷째, 다른 자산도 함께 가지세요. 금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주식, 채권, 부동산을 적절히 섞어서 리스크를 분산하세요. 다섯째, 은은 조심하세요. 은도 기회지만 변동성이 크니까 멘탈 관리가 필수입니다. 손절매 기준을 정하고 지키세요. 여섯째, 공부하세요. 금시장은 복잡합니다. 달러, 금리, 지정학, 중앙은행 정책 등 여러 변수가 얽혀 있어요. 꾸준히 뉴스를 보고 공부하고 전문가 의견을 참고하세요. 일곱째, 장기적으로 생각하세요. 금은 단타로 하는 자산이 아닙니다. 최소 5년, 10년 단위로 봐야 해요. 중간에 조정이 와도 흔들리지 마세요. 여덟째, 빚내서 하지 마세요. 금 투자는 여유자금으로 해야 합니다. 대출받아서 금 사면 금리 부담에 견디지 못하고 손절하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금값 5,000달러는 끝이 아닙니다. 어떤 전문가들은 10,000달러까지도 이야기합니다. 황당하게 들리죠? 하지만 역사를 돌아보면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1970년대에 금값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아십니까? 1971년에 온스당 35달러였어요. 그런데 1980년에 850달러까지 올랐습니다. 무려 24배입니다. 10년도 안 걸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미국이 베트남 전쟁으로 돈을 펑펑 쓰고 달러를 마구 찍어냈기 때문입니다. 인플레이션이 폭발했고 사람들은 달러를 믿지 못하게 됐죠. 그래서 금으로 몰렸습니다. 지금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미국은 천문학적인 빚이 있고 달러를 계속 찍어내고 있습니다. 중국과의 패권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전 세계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값이 10,000달러까지 간다는 게 그렇게 황당한 이야기일까요? 만약 금값이 지금 2,700달러에서 10,000달러까지 간다면 약 3.7배입니다. 지금 1억 원을 금에 투자하면 3억 7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물론 그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겁니다. 중간에 폭락도 있을 거고 횡보도 있을 거고 수많은 잡음과 공포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큰 흐름을 보세요. 땅속의 금은 고갈되고 있고 달러에 대한 신뢰는 흔들리고 있고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금을 사모으고 있습니다. 이 흐름을 거스를 수 있는 힘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금값이 오른다는 건 우리가 가진 화폐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경고음입니다. 여러분의 월급, 여러분의 예금, 여러분의 연금이 녹아내리고 있다는 신호예요. 지금 당장 전 재산을 금으로 바꾸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거대한 파도가 오고 있는데 아무런 구명조끼도 없이 멍하니 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자산 포트폴리오에 진짜 돈, 금을 얼마나 담아야 할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할 시점입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1930년대 대공황 때도, 1970년대 오일 쇼크 때도,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준비된 자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아니, 살아남는 정도가 아니라 부자가 됐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부의 대이동이 시작됐습니다. 돈이 움직이고 있어. 달러에서 금으로, 미국에서 다른 나라로, 가진 자에게서 준비한 자에게로 부가 옮겨가고 있습니다.